토론토에서 서울까지 그저 평범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지하 2km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 빛나던 그곳에서요. 저는 에린 커터입니다. MIT에서 지질학 박사를 받고 국제지질자원연구소에서 자원탐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곳곳의 광물 자원을 찾아다녔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희유금속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상관인 캐럴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자원 빈국 아닌가요? 제 의문에 캐럴은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보내온 3D 지질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동안 본 어떤 지도보다 정밀했습니다. 산맥과 강, 지하 구조까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지질자원연구원 김민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들의 드론 탐사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야외로 이끌었어요. 드론 비행 테스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반 드론처럼 보였지만 하단에 달린 장비가 남달랐어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을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고해상도 센서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탐사 시스템이란 말이죠. 드론은 정확한 경로를 따라 비행하며 지표면을 스캔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바로 분석되어 도표와 그래프로 변환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더군요.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희유광물 데이터 지도를 구축했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심지어 지하 2km까지 광맥의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제천의 청풍호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드론 탐사 결과 이 지역에 상당한 양의 희유광물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호숫가에 서서 푸른 물결을 바라보니 지표면 아래 숨겨진 보물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을 자원 빈국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밀한 기술로 땅속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첫 탐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밀한 탐사 시스템을 개발했는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부족함이 혁신을 낳은 거죠. 그날 밤 제 노트북에 첫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반 탐사 시스템과 정밀 지질 지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요. 이것이 미국-한국 자원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팀은 제천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의 안내로 이전 지질 조사에서 놓쳤던 지점들을 새롭게 탐사하기로 했어요. 드론 2대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저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첫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바나듐, 몰리브덴, 텅스텐의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텅스텐 함량은 주목할 만했죠.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는 광물인데 이런 고함량 매장지를 한국에서 발견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매장량이면 경제성이 있을까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선별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표정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보다 험한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탐사 장비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드론은 거침없이 날아올라 자력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도 800m 지점에서 드론이 이상 신호를 포착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지도에는 없던 새로운 광맥을 발견했습니다.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풍부한 광맥이었죠.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우리는 험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발밑에 돌멩이 하나하나가 귀중한 자원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정상 근처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육안으로도 광물의 흔적이 선명했어요. 김 박사의 얼굴에도 흥분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발견은 한국에서도 흔치 않다고 했어요. 샘플을 들고 하산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가파른 바위를 내려오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김 박사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상쇄했죠.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텅스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공급지로 한국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요. 실시간 화상회의에서 상관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박사와 함께 연구실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했어요. 정밀 장비로 확인한 결과는 현장 데이터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텅스텐 함량이 예상의 2배에 달했죠. 이런 고품위 광석은 미국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화강암이 풍부한 지형이 희유광물 형성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저녁에 한국 전통 식당에서 팀 식사를 하며 오늘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의 맛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열정과 혁신 정신이었어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개발해낸 그들의 끈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선별연구실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호석 박사를 만나 한국의 광물 선별 기술에 대해 배울 기회를 얻었어요.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전 박사의 연구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죠. 전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텅스텐 선별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 시연을 본 후에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텅스텐 품위를 55%까지만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은 70%까지 높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회수율이었습니다. 기존 65%에서 90%로 향상시켰다니 거의 혁명적인 발전이었죠. 저는 직접 실험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원석 샘플을 분쇄기에 넣고 가공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단계의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순도 높은 텅스텐이 추출되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맞춤 시약 시스템이었습니다. 광석의 상태와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시약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표준화된 시약만 사용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유연성은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우리가 제천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순도 70% 이상의 텅스텐을 추출해냈습니다. 전 박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전 박사와 대화를 나누며 이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과거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많은 광산이 폐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별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거죠. 기술의 핵심은 효율성이었습니다.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한국은 질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생산 라인을 견학했어요. 연구실 규모가 아닌 산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설비를 보니 이 기술의 상용화가 이미 완성 단계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숙련된 손길로 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환경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화학 시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물 사용량도 기존 방식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더군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에서 미래 자원 산업의 방향성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전 박사는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저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광물자원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1970년대 한국이 텅스텐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던 시절의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는 편견이 완전히 깨진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런 기술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배터리 재활용 연구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원 순환 경제는 미국에서도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맞이한 이수진 박사는 밝은 미소로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연구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여러 동의 건물이 각기 다른 재활용 공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터리 취급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죠. 내부로 들어서자 작업자들이 분해 라인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600kg의 리튬 배터리를 처리한다고 해요. 전기차 배터리 하나가 약 500kg 정도니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분해 과정의 정밀함이었어요. 배터리 팩은 모듈로
모듈은 셀로 분해되며 각 단계마다 다른 전문가들이 작업했습니다. 심지어 로봇팔을 이용해 위험한 부분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외과 수술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박사는 저에게 특별히 재활용 시연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별도의 실험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를 분해하고 내부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이 차례로 분리되어 나왔어요. 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로는 원래 배터리 물질의 95%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7,080%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효율이었죠. 점심시간에 이 박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요즘은 광산보다 집 쓰레기가 더 귀중한 보물이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진지했어요. 도시 광산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시 폐기물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시설을 방문했어요. 폐전자제품에서 금, 은, 팔라듐 등을 회수하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 톤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이 광산 금광석 한 톤보다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재활용률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요. 그래서 더 철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산업 폐기물에서 귀금속을 회수하는 재련 기술이었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서도 금과 은을 추출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그 효율이 전통적인 광산보다 높다고 했죠. 연구센터의 데이터 분석실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활용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재활용 경로를 찾아내는 모습은 마치 첨단 금융회사의 트레이딩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원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광산에서 캐내는 것만이 자원이 아니었죠. 이미 사용된 물질에서 다시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자원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 본부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한국의 재활용 기술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자원 확보 전략으로 발전했다고요. 미국도 이런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한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주요 텅스텐 생산지였다가 1990년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은 곳이라고 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바깥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방치된 광산 시설들이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우리를 안내한 박정우 소장은 이곳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 초기에 이 광산에서 나온 텅스텐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중국의 값싼 텅스텐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경쟁력을 잃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광산 입구에 도착해 헬멧과 안전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갱도는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했어요. 박 소장은 한국 정부가 폐광 이후에도 기본 유지 관리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용할 날을 대비한 조치였던 거죠. 갱도 깊숙이 들어가면서 벽면의 광맥을 살펴보았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텅스텐 광석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소장은 이곳의 광석 품위가 평균 45%로 1990년대 기준으로는 경제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호석 박사팀의 선별 기술을 적용하면 품위를 70%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텅스텐 국제 가격은 1990년대보다 훨씬 높아졌죠.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면서 폐광의 재개발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갱도에서 새로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전에 채굴하지 않았던 구역으로 최신 탐사 기술로 발견된 신규 광맥이라고 해요. 손전등 불빛 아래 광석을 살펴보니 품질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광산 사무실로 돌아와 채취한 샘플을 간이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텅스텐 함량이 55%에 달했습니다. 전 박사의 기술로 처리하면 70% 이상으로 품위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죠.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수치였습니다. 점심은 인근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광산 덕분에 번성했던 곳이라고 해요. 하지만 폐광 이후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침체된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광산이 다시 문을 연다면 마을의 활기가 돌아올 거라며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오후에는 재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투자자를 모집 중이라고 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환경 친화적 채굴 방식의 도입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 생산량은 적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브리핑을 듣는 내내 이 프로젝트가 미국에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텅스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회의가 끝난 후 바로 본부에 연락해 한국이 다시 텅스텐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 소장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자원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산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구 위에서 보면 그저 아름다운 산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원의 가치는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첫 일정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열리는 바나듐 연구 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바나듐이라는 광물은 들어보긴 했지만 깊이 알지 못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연구진들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연구소장 이태희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바나듐을 미래 전략 광물로 공식 지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나듐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히 대규모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나듐의 수요가 향후 10년간 3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ESS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나듐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이어서 한국의 바나듐 연구 현황을 설명했어요. 특히 전호석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철광석에서 자성을 이용해 바나듐만 분리해내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기존 화학적 방식보다 효율은 30% 높고 환경 오염은 50% 줄였다고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전 박사의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듐 분리 과정을 직접 시연해 주었어요. 철광석 분말을 특수용액에 넣고 자기장을 걸자 검은색 입자들이 천천히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듐이었죠. 전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천 지역에서 발견된 철광석에 포함된 바나듐 함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철광석의 바나듐 함량은 0.10, 2% 수준인데 한국에서 발견된 것은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0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였어요. 점심 식사 중에 바나듐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나듐은 단순한 광물 자원이 아니라 에너지 혁명의 중심에 있는 소재라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VRF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에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오후에는 실험실에서 VRFB의 시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크기였어요.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배터리 하나로 소규모 마을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수명이 긴 것이 장점이라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나듐이 재생에너지와 결합했을 때 가져올 변화였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은 불안정한 전력 생산인데 VRFB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낮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전 박사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바나듐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분리 기술과 미국의 배터리 기술을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제안을 메모했어요.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이 박사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바나듐은 철강 산업과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광물이라고요. 철강에 바나듐을 첨가하면 강도가 크게 향상되고 동시에 ESS의 핵심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자원으로 두 가지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저녁에는 호텔에서 화상회의로 미국 본부에 오늘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상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에너지 부서의 책임자는 바나듐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나듐 공급원을 다변화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밝은 불빛 하나하나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의 미래는 지금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바나듐과 같은 소재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자원의 의미가 조금씩 더 깊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귀국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가 상무부 장관의 관심을 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자원 협약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한국 연구진에게 전하자 모두 기뻐했습니다. 특히 전호석 박사는 이번 기회에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해보자고 했어요. 한국의 선별 기술과 미국의 자본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팀을 꾸려 제안서 작성에 착수했어요. 목표는 제천 지역의 바나듐과 텅스텐 매장지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 그리고 양국의 시장을 연결하는 구상이었죠. 연구소의 회의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프로젝트 계획을 완성해 나갔어요.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김 박사는 밤을 새워가며 경제성 분석 자료를 준비했죠. 드디어 제안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총 5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계획이었어요. 기술적 타당성부터 경제적 이점, 지정학적 의미까지 모든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한국 산업부에 동시에 제출할 예정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제안서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성공을 기원했어요. 연구진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벌써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파티 중에 전 박사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바나듐 대량 시료 추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험실 규모를 넘어 산업적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이 자원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저도 마음속으로 그들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무부 차관이 직접 화상회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회의 준비를 마쳤고 정확히 오후 2시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 차관은 놀랍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나듐과 텅스텐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과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심지어 초기 투자금까지 언급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박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대안으로 미국의 공식 파트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자원 외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산업부 장관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예산 지원부터 법적 지원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제천으로 다시 한번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언론도 동행했어요.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전 박사는 차분하게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도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현장에서는 이미 예비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질조사팀이 추가 시출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고 환경영향평가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6개월 내에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전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새로운 자원 패러다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요. 귀국 후 6개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미국 연구진 10명을 이끌고 왔어요. 공동 프로젝트의 정식 출범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김 박사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닐라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알렸어요. 이름의 유래를 묻는 질문에 전 박사는 바나듐과 리튬의 합성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 에너지의 핵심 소재 2가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과제는 차세대 광물지도 제작이었어요. 한국의 드론 탐사 기술과 미국의 위성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자원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한반도 전역의 희유금속 분포를 정밀하게 보여줄 것이었죠. 제천의 현장 사무소에서는 이미 50명의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구원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장 작업과 병행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폐광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프로젝트 한 개월 차에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드론 탐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바나듐 매장지를 발견했어요. 제천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예상 매장량이 초기 탐사 지역보다 30% 더 많았습니다. 이 소식은 양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한미자원 협력의 첫 성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자원 자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3개월 차, 우리는 시제품 생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채취한 광석에서 추출한 바나듐으로 소형 VRFB를 제작하는 과정이었어요. 전 박사팀의 기술력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첫 시제품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역 사회의 변화였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제천 지역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업체부터 연구소까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죠. 예전에 만났던 식당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이제 연구원들로 항상 붐볐어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폐광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6개월 차에 우리는 중간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전 박사와 제가 공동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발표 내용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프로젝트 완성 시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생산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었어요. 더불어 약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발표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제천 지역 주민들이 만든 부스도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품과 함께 광산 마을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였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자리에 모인 느낌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전 박사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다고 했어요.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는 오랜 편견을 깨고 기술력으로 새로운 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할 생각을 하니 설렜어요. 진정한 자원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기술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귀국 전날 밤 연구진들과 함께한 송별회에서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준비한 짧은 영상이었어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은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자원을 만든 나라였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도시의 불빛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번 여정은 저에게 자원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땅속의 광물보다 더 값진 것은 인재와 기술이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의미는 오히려 커져만 갔어요. 다음 방문 때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땅속의 약속,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을 기술로 바꾸었고 절박함을 혁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와 손끝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한국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감동은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